안녕하세요. 서재술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낭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자기가 꿈꾸는 미래에는 지금 학교 공부, 흔히 말하는 국영수 사과, 이런 과목들이 관련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정말 해야 되냐? 이런 논조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뭔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말을 해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혹은 사회적인 높은 위치로 가는 거 좋은 거고, 또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빠른 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생각하는 공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우 있는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경우가 있어.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이런 말을 들으려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조금 하는 게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직업이 공부와 아주 큰 연관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 때 전공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상식적인 교과 내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또 시험 보고 숙제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단히 큰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신문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 전달의 방송을 볼 때나 그것의 사실 확인이나 혹은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학창 시절의 공부가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공부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저 이 말을 했거든요. 1등을 하란 말이 아니다. 1등은 어차피 한 명입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한테 1등을 하란 말은 좀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능력 내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 내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면 나중에 한 번쯤은 그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을 날이 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의 눈빛을 보면은 저 사람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허황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공허한 메시지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당히 체감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한국 지리를 공부해서 혹은 고등학교 때 화학을 공부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교양서적이나 뉴스나 혹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화제거리로 삼을 수 있는 주제가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제가 대학교 때 문학 공부를 해서 그리고 철학 공부를 해서 어, 여행을 떠났을 때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그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다양한 어떤 촉수가 있다? 좀 더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 라고 저 혼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낭만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국어 사전이나 어떤 백과사전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일종의 감성적인 이런 식의 사전적인 정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우리에게 와닿는 정의는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낭만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했으면 좋겠는 것, 그걸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너무나 즐겁다. 오늘은 통영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통영에 가면은 백석 시인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백석을 너무나 사랑하기도 하지만 백석같이 낭만적인 사람도 드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백석 시인은 아마 결혼을 4번? 결혼을 한 4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석 시인이 결혼을 4번 정도 했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 진지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되게 진지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통영과 관련된 백석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경련이라고 하는 여자와 백석과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박경련이라는 사람은 신여성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이화여대의 전신인 학교, 이화고보인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백석 시인은 기자였죠. 박경련을 만나가지고 첫눈에 반하죠. 첫눈에 반하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압축해서 얘기하면 박경련의 집안에서 백석 시인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이 통영에 계속 찾아가서 박경련을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백석 시인의 절친한 친구이자 같은 기자. 그 기자가 중간에서 이간질이라고 할까요?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로 집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집안의 어떤 역사와 관련돼서 한쪽이 기울면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백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복한 가정의 자식은 아니었고 장남이었어요. 거기다가 약간의 좀 흠결이 있다면 그때는 흠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석의 친구가 박경련의 집안에다가 백석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죠. 사실 백석의 부모님은 첩이다. 첩의 자식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되게 집안에서 흠결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경련 집안에서 백석과의 인연을 반대하고 또 백석의 절친한 친구가 박경련하고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백석은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와 결국은 맺어지지 못하고 백석이 통영에 갈 때마다 시를 써서 남기죠. 정확히 몇 번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4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석이 박경련을 찾아갔다가 계단에 앉아서 박경련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계단도 있고 또 백석 시비도 있고 거기 관련된 통영이라는 시 그리고 바다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백석은 약간 바람둥이? 바람둥이는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자들한테요. 지금 현재 사진으로 잘생겼다, 어쩐다고 말했는데, 모든 여자가 잘생긴 남자 좋아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그건 아니겠죠. 백석 시인은 엄청나게 똑똑한 남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도 할 줄 알고요. 독일어도 할 줄 알고, 무엇보다 러시아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니콜라이 고골이나 안톤 체호프나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번역했던 번역가예요. 그러니까 잘생겼죠? 키도 엄청 커요. 제가 알기로는 180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거인이죠. 키도 크죠. 잘생겼죠. 똑똑하죠. 게다가 시를 쓰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 예술가들 사이에서
사슴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백석 시인의 첫 시집 제목이 사슴이기도 하고 또 뭐 좀 반들반들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천명 시인이나 최정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슴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셀럽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슴이라는 시집이 엄청 고가였거든요. 백석은 당대에도 되게 유명했고 문학계에서 떠오르는 스타였죠.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박경련하고의 사랑에 실패하게 되고 절친한 친구의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되게 크게 입었죠. 그래서 저는 통영에 갈 때마다 그 백석의 그 낭만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통영에 갈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안 가봤는데 꼭 통영에 가기 전에 백석 생각이 좀 많이 나요. 왜냐면 저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사랑에 실패했잖아요. 사랑에 실패해가지고 저 혼자 백석에 빙의해가지고 아주 백석 시집도 많이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백석 시인의 여러 삶 중에서 다른 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야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긴 빠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완전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노는 게 더 좋죠. 백석 시인이 학교 교사로 있을 때 회식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 첫눈에 반한 여자가 김영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김영한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이름이 진양이던가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백석이 그때 보자마자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문학적인 상상력을 더해보죠. 영한한테 내 영원한 여자가 되게 라고 하면서 자야라는 이름을 붙여줬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널리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박경련한테는 란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어쩌면 제가 전 여자친구한테 데이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것도 약간 백석 흉내를 낸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김영한한테 내 여자가 되게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집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김영한은 기생이고요. 백석은 그래도 괜찮은 집안의 자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반대를 하겠죠. 억지로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백석은 그 원치 않는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자야 부인하고 동거를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낭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자야라는 이름도 참 재밌어요. 자야라는 이름은 중국의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시에서 나온 여자의 이름인데요. 입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야, 그냥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자시의 밤, 그러니까 자정에 가까운 시간,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은 어쩌면 사랑하는 여자에 대해서 내가 너를 생각하는 시간, 그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별명을 붙여준 거기도 하고, 또 이백의 시에 따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야라고 하는 여자는 한 남자를 기다리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붙여준 건데 그 자야 부인은 나중에 백석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백석 시인이 만주로 도망가자. 야, 우리 국내에서 우리의 사랑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니까 만주로 도망가자. 라고 했는데 자야 부인은 자기는 기생이고 지금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지식인인데 내가 이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헤어졌다.
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백석 시인이 만주로 갔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쓰여졌죠. 그래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에서 나타샤가 도대체 누구냐? 백석의 인생에서 나타샤는 누구일까?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는 것이죠. 저는 박경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뭐 자야일 수도 있고요. 또 그냥 자기가 인생 동안 사랑했던 모든 여자를 총칭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나타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했지만 러시아에서 춘향이급의 이름입니다. 흔한 이름이면서 아름다운 여자의 이름. 그래서 그런 백석의 인생을 추적하다 보면 통영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서 그 공간과 관련된 작가와 그리고 그의 시를 생각하면 좀 더 내가 가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정말 즐겁게 견문을 넓히고 놀다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는 유치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은 낭만적이긴 한데 좀 맞아야 좀 혼나긴 해야 돼. 제가 봤을 때 좀 혼나긴 해야 되는데 유치환 시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뭐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했네 이런 식의 책이 유명하죠. 유치환 시인은 시인이자 흔히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생명파 시인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거는 뭐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시인이자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인데 결혼도 했어요. 유부남이죠.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교사이자 시인인 이용도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환 시인이 유부남이고 이용도 시인은 남편이 일찍 죽은 20대 초반의 과부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치환 시인이 학교 선생님이 유부남 학교 선생님이 남편과 사별한 학교 선생님한테 3년 동안 구애를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3년 동안 구애를 하는데 이제 이 이영도 시인이 끝까지 밀어내다가 결국은 좀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유치환 시인이 그 뒤로 20년인가요? 20년 동안 계속 이영도 시인한테 편지를 쓰고 그 편지 수가 일부 없어져 버린 편지를 제외하고라도 5,000개가 넘는데요. 이거는 거의 광기 아닌가. 그래서 뭐 한 번씩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둘을 무슨 플라토닉 러브다. 정신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좀 기분이 나쁘려고 하긴 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뭐예요? 유치원하고 결혼한 사람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그 둘은 어때요? 로맨스죠. 낭만적인 사랑을 했죠. 그래서 유치환 시인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영도 시인을 열렬히 사랑했고 이영도 시인은 유치환 시인이 돌아가시고 이영도 시인이 보냈던 편지들을 묶어가지고 뭐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네 그 비슷한 제목의 책을 냈죠. 예, 그랬는데 이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 그 둘이 사랑한 건 알겠는데 그 유치한의 아내하고도 좀 정리는 해줘야 됐었지 않나? 라는 것이죠.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들의 사랑만 놓고 보면은 되게 낭만적이다. 현실에는 있기 힘들다. 그래서 통영에서는 백석과 유치원을 생각하면서 관광을 하면 더 재밌다. 그리고 박준 시인도요.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도 통영과 관련된 시를 몇 개 남겼는데 그것도 함께 읽으면 좋다. 마음 한철이라는 시가 있고 환절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환절기라는 시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읽는데
뭔가 찌질한 남자의 감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감상이거든요. 실패한 남자의 감상. 그래서 백석 시인도 어찌 보면 사랑에 실패했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썼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결혼한 여자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그 시절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백석 시인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석 시인한테는 그리움이 항상 묻어나고요. 박준 시인한테는 어떠한 후회가 항상 묻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항상 성공하고 행복한 남자의 글은 읽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또 낭만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생각났던 게, 여러분 경국지색이라는 말 아시죠? 나라를 흔들리게 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경국지색이라고 하고, 또 뭐 서양권에서는 뭐 파무파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저는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중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주나라인가요? 유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라고 하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포사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냉미녀인 것 같아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뭐 굳이 포사의 성장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포사가 고아거든요. 근데 웃음이 없는 여자야. 그러다가 어떤 궁녀가 걸어가다가 나뭇가지에 치마가 찢어졌는데, 그걸 보고 포사가 이를 약간 드러내면서 웃었답니다. 한 두 개쯤 드러냈을까요? 그걸 보고 유왕이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때부터 유왕은요, 포사를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죠. 일단 처음에 알았어요. 이 포사 비단이 찢어지는 것을 되게 재밌어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유왕이 뭐 조금 과장 조금 보태면 온갖 비단을 가져다가 포사 앞에서 찢어요. 그러니까 포사가 웃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도파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것도 뭔가 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포사가 더 이상 비단 찢는 것으로 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단 찢어가지고 나라의 재정이 다 거덜났는데 이걸로 안 웃네? 뭘로 웃길까? 했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통신 수단이 여러 개가 있지만 봉화라는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통해 가지고 뭐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혹은 지원병을 불러야 될지 안 될지를 신호를 통해서 알리는 건데, 한번 봉화가 잘못 올라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병사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포사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또 웃었나 봐요. 그러니까 유황이 또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짓을 하느냐, 거짓 봉화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거짓 봉화를 올리니까 거짓 봉화를 올릴 때 막 사람들이 혼비복산해가지고 막 전쟁 준비를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포사가 엄청 재밌게 웃어요. 그래서 유황이 걸핏하면 거짓 봉화를 울려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 것이죠. 봉화가 올라와도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나라가 멸망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되게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정말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거든요. 아마 유황은 본인의 나라가 망했어도 행복했을 겁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했네. 그러잖아요. 나라는 망했지만 내 여자는 원 없이 웃길 수 있었다. 그래서 되게 낭만적이다. 저 혼자 또 이상한 상상에 빠져가지고 포사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연애할 때 약간 그런 유황의 태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직전 여자친구가 웃을 때 인매하고요, 눈가가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아, 저거 진짜 그냥 한번 웃으면 용서가 되는 거 있죠. 아니, 뭐 그 여자는 완벽한 여자입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진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장난기 있게 웃으면 정말 마음이 눈 녹듯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는데 어, 그때 저도 그 미소를 보기 위해서 약간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웃기고 싶고, 전 사실 그렇게 웃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낭만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만약에 이 여자가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을 했어요. 혹은 내가 이 여자한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 남친 작품이네. 전 여친 작품이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점점 바뀌는데 저는 사실은 여자친구한테 인생에 영감을 많이 얻거든요. 제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데이지를 만나기 전에는 조금 많이 진지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 현재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제 성격이 사실은 데이지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한테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성격이었다면 데이지를 만날 때 약간 조금 업돼가지고 이 친구의 그 인매를 보려고 어, 저도 성격이 조금 쾌활해지고 정말 실없는 장난을 하게 되고 이 여자친구한테 내가 보여야 될 약간 롤이 역할이 재밌는 사람이었던 기분이 들어가지고 조금 활달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음, 좀 더 나아졌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성적인데 이 친구 만나면서 많이 조금 코미디언이 됐다고 할까요? 근데 그 친구 지금 진짜 서재술래 너무 재미없었어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재밌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자와 꿈꾸고 싶은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되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낭만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